결혼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면 저는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어요. 어깨가 굽고 마음이 가라앉았고 잠을 자도 늘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누가 일부러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날만 가까워지면 제 심장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고 손끝이 먼저 떨리곤 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떡을 써는 일, 고기를 삶는 일, 전 부치는 일까지 그 많은 준비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땐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른들 모시는 일은 며느리의 몫이라는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고 그 말에 토를 달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 시절엔 남편 말이 곧 법이라고 배웠고 저는 그 말을 따르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 형제들은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삿날이면 빈 그릇을 주르르 꺼내놓고 식당에서 음식 기다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TV를 보거나 웃으며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저에겐 참 낯설고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이건 따로 좀 챙겨줘. 지난번처럼 많이 좀 넣어줘. 그들의 말투는 늘 당연하다는 듯했고 부탁이라기보다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해칠까봐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동서들은 더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핑계로 부엌을 피해 다녔고 TV 앞에 앉아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요리를 잘 못해서 어지간한 건 못해. 손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힘든 일은 못해요. 이런 말을 하며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기름 냄새와 뜨거운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이 타지 않게 불을 줄이고 고기가 질기지 않게 물을 더하고 떡이 굳지 않도록 천을 덮어주는 동안 제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고 손목은 욱신거렸습니다. 누구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괜찮냐고 도와줄까 하고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을 저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를 제가 먼저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부엌 문틈으로 비춰지는 남편 형제들의 모습이 때로는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혼자일까?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제사라는 굴레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 시절의 저를 보듬어주기 위한 행동이자 이제는 더 이상 그때의 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늦은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혼 초였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이 열린 줄 알았는데 그 문턱을 넘자마자 저는 제사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전통이 중요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큰형님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시댁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죠. 부엌에는 전 냄새가 진하게 흘렀고 고기 삶는 냄비에서는 뜨거운 김이 솟았습니다. 형님들은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며느리는 이거 해야 해. 배워둬. 이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 삶의 방향이 저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한 때가 남편은 월급 봉투를 제게 건네면서도 제사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봉급은 당연히 제사 준비에 쓰여야 한다는 듯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 굳어져 있었죠. 어른들 모시는 일인데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조용히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신혼살림에 보탤 돈으로 고기와 과일을 사고 제사상에 올라갈 반찬 재료를 사들이며 자연스럽게 제 돈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절엔 누가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맡는 건 당연하다고 배운 시대였고 새댁이 집안 어른을 모시는 게 가정의 기본이라는 말도 흔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불편해도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느라 제 감정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저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제삿날만 되면 빈통을 들고 와서는 이건 우리 애들이 좋아하니까 넉넉히 넣어줘. 이렇게 말하며 제가 만든 음식을 챙겨갔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이상하게도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덜 해준 건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들었죠. 돌이켜보면 참 바보 같았어요. 저는 혼자서 부엌을 뛰어다니며 허리를 굽히고 땀을 닦아내고 손등이 빨개지도록 칼질을 했는데 그 누구도 그 수고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전을 부치고 테이블볼을 펼치며 새댁 시절의 저는 늘 뛰는 심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해내며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제가 부족한 며느리가 될까 두려웠고 우리 집 전통을 못 견딘다고 손가락질이라도 받을까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이라는 말 아래 희생만 쌓아가는 새댁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된 시간 앞에서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누구를 위한 며느리였던 게 아니라 그저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편한 선택지였다는 걸요. 그 시절에 저는 누구에게도 소리내 말하지 못한 채 제사 앞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올 때면 제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돌덩이를 품은 사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손끝이 먼저 시큰거리고 허리가 뻣뻣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을 자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줄지어 떠올라 눈을 감아도 쉬질 못했죠. 아침이 밝으면 저는 제 몸을 깨우듯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는 순간 그 특유의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해내야 한다. 스스로 다짐하며 칼을 잡고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죠. 전 부치는 일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기름 냄새가 온 방에 배고 손등에는 금세 기름이 튀었습니다. 불 조절이 조금만 잘못돼도 전이 타버리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아야 했습니다. 생선 손질을 하는 동안 비늘이 손에 붙었고 고기의 핏물을 씻어내는 동안 손끝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거실에서 형제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제 손놀림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 웃음이 들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형제들 모이면 기분 좋지 않냐? 남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기분을 바라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힘들다고 말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저는 그 말에 항상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집안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게 더 두려웠어요. 하지만 몸은 솔직한 법이었습니다.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목은 젓가락만 들어도 욱신거렸습니다. 전날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에는 잔주름이
하나둘 늘어갔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어느새 늙어버린 제 모습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 왼쪽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너무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을 짚으며 겨우 방으로 걸어갔죠. 그때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나 조금 쉬면 안 될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4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조금만 참아. 형제끼리 모이는 건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며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가슴이 그때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일 뿐이었고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혼자 방으로 가서 스르르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묶여 있었고 남편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속에 제 마음을 감춘 채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제 몸은 조금씩 부서져 갔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못한 채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겪는 서러운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제사는 유난히도 제 몸과 마음을 가장 깊게 짓눌러 왔습니다. 전날 밤부터 허리가 뻐근했고 손가락 관절은 칼을 잡는 순간마다 찌릿하게 아팠어요. 그런데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 불을 켰습니다. 고기 삶는 냄비에서는 진한 김이 피어올랐고 전 부치는 팬에서는 기름이 튀며 따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뜨거운 냄새 속에서 눈을 비비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남편 형제들이 하나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빈 통과 큰 비닐봉투부터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올케, 우리 집은 애가 셋이야. 저번에는 조금밖에 못 챙겨줬더라. 막내 형님이 애써 불만을 감추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형님이 말을 받았죠. 아, 맞다. 지난번엔 좀 부실했어. 이번엔 넉넉하게 준비했지? 그 말투에는 도와주려는 마음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단 한 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사람 같았어요. 남편은 형제들 옆에 앉아 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올케가 워낙 손이 커서 잘 챙겨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일 뿐인데 왜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늘 당연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고 형님들은 제사 준비를 나누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형님은 과일에 손도 안 대며 말했죠. 난 과일 알레르기 있어. 손 닿으면 바로 부어. 하지만 제사 끝나고 그 과일을 바리바리 싸갈 땐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형님은 젖냄새가 싫다며 부엌 근처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사 끝나고 나갈 때는 기름 냄새가 잔뜩 뺀 전을 봉지에 가득 담아갔습니다. 음식을 담아주면서 저는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올케, 이것도 더. 지난번엔 아쉬웠다니까. 막내 형님은 오히려 주문을 하듯 제게 말했습니다. 큰형님 역시 봉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죠. 아니, 이건 고기가 너무 적잖아. 우리 집이 몇 식구인지 알면서 이래? 저는 전쟁터 같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퉁퉁 부어 있었고 눈은 피곤으로 가물거렸지만 형님들의 말은 제가 그저 기계처럼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향해서는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이면서 저에게는 좀만 더 챙겨줘.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면서 오늘 같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헤아릴 수도 없었지만 이날만큼 서러운 날은 없었습니다. 형님들은 결국 제 손길이 닿은 음식을 종이봉지에 가득 담아 두 손으로 무겁게 들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찌나 가벼운지 마치 잔치집에서 한턱 얻어먹고 가는 사람들처럼 들뜬 표정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에도 그들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올케야, 다음엔 더 많이 해줘.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많이 만들어도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끝없이 베풀어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부엌 한가운데 서서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형님들이 떠난 뒤에도 부엌에는 전 냄새와 기름 냄새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한숨 섞인 냄새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애써 만든 냄새였음에도 저에게는 늘 외로움이 묻어나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동서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쓴 내가 가득 나는데도 그들은 한치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는 얼굴로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막내 동서는 쿠션을 품에 안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언니,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기름 냄새만 맡아도 콧물이 줄줄 나와요. 그 말을 하는데 콧물은커녕 화장한 얼굴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제가 칼을 잡고 있는 동안 손거울을 꺼내 입술색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너무 못해서 도와드리면 오히려 방해돼요. 그러면서 손톱에 묻을까봐 귤 한 조각도 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만 끝나면 그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와 제가 만든 음식을 자기 집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 이건 우리 애가 좋아해요. 좀 넉넉히 챙겨줘요. 막내 동서는 이렇게 말하며 대놓고 더 담아달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저는 자꾸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분해서 억울해서 생긴 떨림이었습니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오고 동서들은 그 장면마다 깔깔거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더 뒤틀렸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만든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고생을 하는지 모르지도 않으면서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막내 동서에게 조심스레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저기 있는 과일 좀 닦아줄래? 그러자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며 말했죠. 언니, 제 손이 좀 약해서 이런 일 하면 바로 튀어요. 다음엔 제가 과일 사올게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더했습니다. 손에 핸드크림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손에 냄새 배는 게 너무 싫어요. 집에 가서 기름 냄새 나면 남편이 싫어해요. 그 말은 결국 그건 언니가 할 일이다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제가 부엌에서 넘어질 듯 비틀거려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타서 가져다 달라 하고 과일을 깎아주면 언니 손이 참 야무지네. 이렇게 말하며 칭찬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제가 하길 원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텅 빈 부엌에 혼자 서서 제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부은 손마디와 칼을 오래 잡아서 굳은 살이 박힌 부분이
스스로도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아들이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동서들을 한번 보고 다시 부엌에서 고개 숙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물음에 대답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식 웃으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며느리니까 해야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가슴속이 이상하게 시려졌습니다. 그 말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 자신만큼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동서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제사가 끝나고 온 집안에 눅진한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형님들과 동서들은 자기 집 반찬통을 양손에 들고 떠나가며 옳게 다음에도 잘 부탁해 이렇게 말하고는 문이 닫히기도 전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거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기대어 배를 두드리며 트림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굳어져서 젓가락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금 울고 온 사람처럼 심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식탁 위의 빈 접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내 가득한 앞치마를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춘 뒤 작은 목소리로 다시 불렀습니다. 엄마, 이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어른들 모시는 건 며느리 몫이지.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후회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야 한다고 누가 정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감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정했는지 언제부터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제 옆으로 다가와 지저분해진 앞치마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옷을 벗겨주는 듯한 손길이었고 그 손길에서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들은 제 손을 들어 올려 붉게 부은 마디를 바라봤습니다. 이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니까 괜찮아. 우리 집안이 지켜온 전통이잖아.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아들의 눈빛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만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 전통이 아니고 착취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쾅 하고 꽂혔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짚어낸 것처럼 숨이 잠시 멎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아,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저는 그저 아들을 달래듯 말했지만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엄마만 당연하다는 듯 일해야 했죠. 아들의 말은 잔잔하지만 칼처럼 제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참았어요. 이 집안 누구도 엄마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엄마예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무너져 있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들은 제 두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날 아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소리인지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지는 소리인지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데인 것처럼 아려왔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아니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며느리가 아니고 우리 엄마예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표정을 숨기려고 했지만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뜨겁게 시큰거렸습니다. 아들은 제 감정을 읽기라도 한 듯 더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참아왔던 게 순간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착취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괜찮아. 이게 며느리 도리지.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스스로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걸 숨겨왔는지 그제야 똑똑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 양손을 꼭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40년 동안 누가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정말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습니다. 형님들도 동서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저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비틀거리며 일할 때 그들은 거실에서 웃고 있었고 전날 잠을 설쳐 눈이 퀭해져 있어도 그저 당연한 듯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던 날들, 밤새 고기 삶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날들, 발 뒤꿈치 피부가 갈라져 걸을 때마다 찢어질 듯 아프던 순간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 많은 날들을 저는 누구에게 털어놓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게 맞다고, 이래야 한다고 끝없이 설득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질문 앞에서 그 모든 논리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래 참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려 있던 울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게 맞다고 믿었어. 아들은 제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 말은 누군가 평생 저를 묶어두던 밧줄을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스르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건 몸이 지쳐서가 아니라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위에 운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을 바라본 순간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이고 숨이 떨렸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에서 나를 걱정하는 어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를 진짜 사람처럼 바라본 건 아들뿐이었다는 사실을 며느리 될 아가씨가 집에 처음 찾아온 날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치러온 제삿날보다 더 긴장되는 하루였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의 얼굴엔 설렘과 든든함이 함께 묻어 있었고 저는 혹시나 부족한 점이 보일까 싶어 집안을 여러 번 둘러보며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의 눈빛이 저를 금세 꿰뚫어 보는 듯 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이 우리 엄마야. 엄마가 음식도 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야. 아가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저를 향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역시 웃으며 멀리 오느라 고생했지 하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둘러보던 아가씨의 눈길이 주방 쪽으로 향하자 그 미소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제사 준비에 쓰는 큰 접시와 도마, 전용 냄비 등이 정리되어 있는 듯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그릇들 옆에 쌓여 있는 전용 제사 용품들이 그 아이의 시선을 오래 머물게 했습니다. 아가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럽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거 앞으로도 계속하실 거예요? 그 질문은 마치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쏟은 것처럼 제 심장을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고 누구에게도 들어선 안 되는 말처럼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저도 모르게 손을 문질렀습니다. 손마디가 벌겋게 부어있는 게 아가씨 눈에도 보였는지 그 아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 전통이라서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혼자 다 하셨어. 40년 동안. 그 말에 아가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혼자서요? 그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당황과 분명한 연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저를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 집안의 전통을 향한 반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주방으로 천천히 걸어와 제가 쓰던 앞치마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닿는 순간 왠지 모르게 제가 오랫동안 숨기고 있던 고통이 그 아이에게 들켜버린 듯한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아가씨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을 혹시 저도 나중에 해야 하는 건가요? 그 물음 한마디가 저한테는 칼처럼 깊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며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엄마에게만 시켰던 거야. 아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곳곳을 바라봤습니다. 때가 묻은 도마, 마른 전이 붙어있는 팬, 기름이 튄 벽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저 혼자 감당해온 흔적들이 그 아이의 눈에 차곡차곡 담기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나는 이런 걸 강요받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질문을 상대적으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그날 아가씨가 던진 그 질문이 저에게 남긴 울림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이 집안 오래된 굴레가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주방을 둘러보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던 그 순간부터 좁은 집안 공기 속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하지 못한 감정을 꼭 쥐고 있는 듯 보였고 저는 괜히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며 이 상황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그저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스며있는 제 삶의 시간을 함께 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 절대 강요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부엌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고 흔들림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아가씨가 대신 해준 것처럼 깊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아가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사라는 게 가족끼리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억하는 자리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둔탁하게 뛰었고 시선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가씨는 제 손마디를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이 너무 상해 있잖아요. 제 손은 평생 부엌에서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붉은 마디, 굳은 살, 튼 자국이 부끄러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보고 이해한 눈빛이었어요. 이건 도리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내 걸어 잠가두었던 마음의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역시 몸을 조금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혼자 다 해왔다는 게 정상이 아니야. 아들은 아가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가씨도 그 눈빛을 받아내며 확신을 더 굳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가 이 집안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두렵기보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을 서늘하게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해 걸어가더니 제 남편에게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런 방식의 전통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부담이 넘어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순간 표정을 굳히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뭘 가르쳤길래 라는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전통이 아니에요. 엄마 혼자 다 한 거지 가족이 같이 지킨 역사가 아니잖아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아가씨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건 전통이 아니라 착취예요. 그 말은 내내 가라앉아 있던 제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 안에 오래 쌓여있던 먼지가 천천히 흩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을 버텼던 이유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이유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가씨의 또렷한 한마디는 그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묻혀있던 울음을 흔들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단단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또렷한 목소리로 의견을 말한 뒤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 속에서 가장 굳어있는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은 자세 그대로 천천히 눈을 치켜 올리며 아들과 아가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불쾌함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고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흔들면 안 된다는 묵직한 가부장적 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들이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짓누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한 듯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방식의 제사는 이제 그만해야 해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조상님들이 있어 우리가 있는 거야. 그 말은 수십 년 동안 남편이 모든 상황에 던지던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대화가 아닌 그냥 버릇처럼 꺼내는 말. 그 말로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을 정당화하려 했던 말이었죠. 아들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조상님을 핑계로 엄마한테만 모든 일을 떠넘긴 거잖아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내가 언제 당신한테 억지로 시켰다고 그래. 당신도 며느리 돌이라면서 늘 잘하던 사람이잖아. 그 말에 내 심장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니. 그 수많은 밤 제가 주저앉아 울던 순간을 그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내가 좋아서 한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가씨를 향해 던진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우리 집 전통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야. 시집 오면 따라야지. 그 말투에는 반성도, 이해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마치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는 것처럼 거침없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주먹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족쇄 안 찰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왜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키냐? 아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집안 망신은 엄마를 이렇게 만든 방식이었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낮게 끓는 분노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상님들이 노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배웠어? 그 순간 제가 몇십 년 동안 남편 입에서 들어온 말들이 파도처럼 떠올랐습니다. 도리가 어떻고 채통이 어떻고 조상이 노하신다고 하고 남들 눈이 어떻다고 하고 그 모든 말들이 결국 저에게 향한 무책임한 방패였다는 걸 그제야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중요한 건 아내의 건강도, 가족의 공평함도, 며느리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체면과 형제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알 수 없는 가부장적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남편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을 끊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채통은 내 어미가 지켜온 거야. 그걸 내가 뭘 안다고 바꾸겠다고 나서? 그 말은 제 삶 전체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지킨 게 아니라 제가 짓눌러야 했던 채통이었는데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한 의무였던 겁니다. 그날 남편의 말은 저를 절망에 빠뜨리기보다 오히려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아내로서 존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아들의 편에 서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걸.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말만 내세우며 아들과 아가씨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상님 볼 면목은 생각 안 하냐? 내가 뭘 안다고 집안 전통을 흔들어. 아들은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문제. 이렇게 몇 사람만 앉아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아들은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불러요. 아버지, 형제들, 친척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하지만 아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엄마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오늘은 직접 보고 들어야죠. 저는 순간 놀라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얘야, 이 밤에 왜 전화를.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피해 다니지 말아요. 숨지 말아요. 엄마가 억울했던 모든 걸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해요. 그 말이 너무 단단하게 박혀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다 불러서 뭐 하려고.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해야죠. 이제야. 그리고는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형제, 동서들, 조카들까지. 남편은 당황해 아들의 손을 잡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은 단단히 뿌리쳤습니다. 오늘은 도망 못 갑니다, 아버지. 그렇게 남편 형제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직 떨리는 마음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형님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자 남편의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긴장된 공기가 거실을 완전히 메운 그 순간 아들은 드디어 모두 앞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까지 모두 모여 한쪽에는 동서들이 앉고 형님들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금 전에 통화 후 평소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을 하고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 다 모인 김에 정리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님들 일부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제사 끝나고 이제야 무슨 정리야. 말이나 해봐라. 그때 아들이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올해부로 우리 집 제사 전부 없앱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은 폭발하는 듯한 소리들로 뒤섞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뭔데 없애? 올케는 잘해왔는데 왜? 남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 전통을. 그러나 아들은 바로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전통이 아니었어요. 엄마한테 떠넘긴 노동이었죠. 형님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대놓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서 숨을 삼키듯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뭐 좀 말해봐. 저는 남편의 눈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나도 지금 말하려고. 남편의 고개가 움찔했습니다. 형님들의 시선도 저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걸 왜 이제 와서. 남편이 말하려는 걸 제가 끊었습니다. 당신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누구도 부엌에 들어온 적 없어요. 동서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전통이라며. 그럼 당신들이 하세요. 나는 오늘로 그만할 거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무슨... 저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원하면 내일 바로 혼인관계 정리하러 갈게요. 순간 거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형님들도 동서들도 아가씨도 아들도 모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황혼이혼 이야기까지 꺼낼 줄은 평생 상상도 못한 표정으로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인생에 또 발목 잡을 생각이면 그만하세요. 우리가 지킬 겁니다. 멀뚱히 서 있던 형님들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엄마 편을 막지 못했고 아들 편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예요. 그날 40년을 묶어두던 굴레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혼인관계 정리라는 말을 꺼낸 뒤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님들과 동서들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 집 제사 계속하세요. 하지만 나한테 그 일을 강요하면 난 더는 당신 옆에 안 있을 거예요. 그 말은 40년 동안 한 번도 내뱉지 못했던 내 인생 첫 번째 선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자리에 다시 털썩 앉았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냐고. 저는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내겐 매년이 전쟁 같았어요. 내 건강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부엌에서 묶여 있었어요. 형님들도 동서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마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뒤에서 천천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다 말해도 돼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난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고 싶지 않아요. 더는 당신 형제들 챙기면서 서러움 삼키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서 있는데 나는 더 숨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달 떨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하셨어요.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알겠어. 제사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40년 동안 저를 묶어두던 족쇄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형님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봉지에 담아왔던 그릇을 다시 들어볼 용기도 내지 못한 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시는 겁니다. 그 말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거실은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기름 냄새 대신 조용한 평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불을 켜던 공간, 전 붙일 때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과 손등에 작은 상처를 남기던 곳, 쪼그려 앉아 밤새 국물 끓이며 울던 곳,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거리감 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끌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켜던 불이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누웠습니다. 이불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왜 이렇게 낯선지 처음엔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들의 말이 귓가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생일만 챙깁시다. 그 말에 부드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생일, 아무도 챙겨주지 않던 날,
제사 준비하느라 바빠 한 번도 제대로 보낸 적 없는 날. 앞으로는 그날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 나게 새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제사 없는 첫 해를 함께 보내자고 했고 아가씨는 제 생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부드럽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굽었던 허리는 이날 처음으로 서서히 펴졌습니다.